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입안을 잘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잇몸이 좀 내려앉은 느낌도 있고 잇몸 색도 짙어진 것 같고 잇몸이 붓고 피가 나기도 합니다. 구취가 심해졌을 때에도 잇몸 질환을 의심할 수가 있죠. 치석, 치태, 치은염, 치주염, 잇몸 건강을 해치는 요인들이 많은데요. 방치할수록 치료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잇몸 질환으로 인한 건강의 위험 어떤 부분들일까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관심이 높아지는 혈관 건강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 365 임백천과 고영선이 함께 부르는 한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흔히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을 합니다. 치아 없이 잇몸으로만 사는 건 쉽지 않지만 그만큼 잇몸 건강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잇몸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이 뭘까요? 양치 습관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한림대 성심병원 치과 김영희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이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분홍빛의 살, 이걸 잇몸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치아 주위에 있는 연조직, 즉 분홍빛 살을 말합니다. 그래서 잇몸이 건강할 때는 분홍빛을 띠게 됩니다. 예.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 제가 앞서서 드렸는데요. 네. 근데 실제로 잇몸으로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이 생각하면 좀 어렵겠죠. 그만큼 이제 잇몸 건강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우리의 치주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잇몸의 역할이 크죠. 네. 잇몸은 치주 조직의 한 부분이고요. 예. 치아를 감싸고 있는 치조골, 쉽게 표현하면 잇몸뼈인데요. 그 잇몸뼈를 덮고 있습니다. 잇몸이. 예. 우리 몸의 뼈 위에 있는 근육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잇몸은 잇몸 아래에 있는 잇몸뼈를 보호하고 입솔질을 견딜 수 있는 조직이고요. 우리가 잇몸뼈를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잇몸뼈의 건강 상태를 잇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잇몸 안에 있는 뼈가 네. 있고 그걸 감싸고 있는 게 이제 잇몸 살이 되는 네. 거군요. 예. 네네. 그 잇몸 색깔이 중요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요. 분홍빛이 건강한 거고요. 네네. 예. 잇몸이 약해졌다 이런 말 이제 종종 하는데요. 그 잇몸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뭘까요? 환자분들이 이제 잇몸이 약해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고요. 잇몸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치은염 또는 치주염이 생기는데 주된 원인은 잇몸 주위의 세균입니다. 나쁜 세균. 세균이죠. 예. 그래서 원래 입안에 세균 종류가 많은데 예. 나쁜 세균이 있고요. 이 세균들이 이제 치태나 치석 속에 살면서 독성 물질을 내고 이런 독성 물질이 이제 치주 조직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예. 그래서 잇몸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나쁜 세균들이 치태와 치석 속에 살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럼 치태, 치석 이걸 좀 대충 봐서는 안 되겠는데요?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치태나 치석은 예. 세균들이 살 수 있는 이제 집인 거죠. 아파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물에 씻겨 내려가는데 예. 이렇게 치태나 치석이 많으면 그 안에 세균이 살게 되고요. 그래서 치석 제거술, 즉 스케일링을 해서 치석을 제거해서 이런 세균들이 번식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네. 치태, 치석은 뭐 어떤 겁니까 이게 그러면? 음식물 찌꺼기 자체가 이제 세균하고 뭉쳐있는 그 치태인데요. 예. 이게 딱딱하게 굳으면 치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입안에 다양한 세균이 많은데 이런 잇몸병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이 치태나 치석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음식 찌꺼기인 거군요, 이것들이 다. 그렇죠. 네. 예. 그 제대로 이제 칫솔질을 안 하면 남게 될 거고, 세균들의 먹이가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치석을 가볍게 여기세요. 예. 하지만 전자현미경으로 자신의 치태나 치석 속에
네, 살아 움직이는 세균들을 보면 굉장히 놀라실 것 같아요. 아, 네. 한번 보고 싶네요. 어떻게 생겼는지. 예, 그냥 봐서는 안 보이는 거고요. 예. 네. 현미경으로 봐야 되죠. 현미경으로 봐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스케일링 하라는 게 다 그거 없애야겠다는 거군요. 그럼 서식처를 없애는 거죠. 서식처를. 세균이 머물 수 있는. 네. 집을 없애버리니까 뭐 세균들이 갈 네. 공간이 없는 거죠. 이해가 네네. 됐습니다. 예.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올바른 양치 습관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정확한 입술질 방법과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이유가 이 방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날마다 꾸준하게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어쩌다 한번 하시는 분도 있죠. 뭐 네. 뭐 하루 3번 기본적으로 하고 예. 네네. 또 뭐 단 거 먹거나 또 식사한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또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안 좋다고 그러던데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오래 한다고 해서 또 3개 닦는다고 해서 여러 번 닦는다고 해서 잘 닦이는 건 아니거든요. 예. 정확한 방법이 중요한 거죠. 방법. 예. 네. 아래 위로 이렇게 구석구석. 네. 구석구석도 있고 이제 구강 보조 위생용품 즉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자신에 맞게 자신의 구강 상태에 맞게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치실 사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네네. 그 잇몸 건강이 중요한 이유가요. 단순히 네. 치아 건강뿐만이 아니고 그 네. 우리 몸 다른 곳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그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이제 침투하면 잇몸 주변에 염증을 일으켜서 궤양이 발생하는데요. 예. 이 궤양 부위를 통해 세균들이 혈관 내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혈관 내피소표부터 염증반을 일으키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혈류에 돌아다니겠죠 세균들이.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서 뭐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 당뇨, 뭐 호흡기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세균들이 혈관을 통해서 다른 기관으로 간다는 거죠. 네네. 거기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예. 잇몸 건강이 중요하겠네요. 예. 네. 그 당뇨병으로 관리 중인 분들에게는 잇몸 질환이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네. 치주 질환은 당뇨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심한 분들은 혈액 내에 당이 올라가고 또 일부 백혈구 결핍으로 인해서 잇몸 염증에 대해서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치료 후에도 회복이 느리고 재발이 잘 됩니다. 그래서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당뇨병 환자들이 치주염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걸 일컫는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분들은 예. 조금만 생겨도 일반 환자들보다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치료할 때도 또 출혈이 좀 많이 되세요. 예, 그래서 이제 평소에 꼼꼼하게 잇몸 관리가 필요하고 좀 건강하신 분들보다 좀 자주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과에. 예. 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맞물리면서 악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네네. 그리고 또 여성들의 경우에는 네. 그 임신 전에 이 치주 질환에 대한 검진과 치료가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예. 그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네. 모세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잇몸이 더 잘 붓고 출혈설 경향을 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구에 의하면 심한 잇몸 질환을 가진 산모의 경우 37주 전에 조산 비율이 더 높다는 연구도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만나본 그 임산부들 보면은 임신 중에 몸이 피곤해서 구강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세요. 네네. 몸도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잇몸이 붓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적극적인 처치를 좀 하기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로 치과 치료에 대한 스트레스로 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조산의 위험도 있고 되게 무서워하시잖아요. 또 아이한테 영향이 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임신 전에 치과에 내원해서
잇몸 상태 점검하시고 또 관리하는 방법도 미리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신 전에 미리 치과에 가서 혹시 뭐 치료할 게 있다면 미리 하시는 게 네네. 좋다는 거죠. 예. 네. 뭐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치료들이 좀 뭐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본인 네. 스스로도 좀 꺼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치료가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그렇죠. 치료이기 고스란히 또 아이한테 스트레스가 네.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네. 의미로 봐야겠군요. 잇몸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말씀 쭉 듣다 보니까 하게 되는데요. 그럼 잇몸병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잇몸병의 증상. 예. 뭐 단순히 잇몸에만 염증이 있는 경우를 저희가 치은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은염. 예. 치은염. 예. 네. 그래서 초기에는 약간 환자분들이 근질근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예. 그리고 약간 들뜬 것 같다 이렇게 하시고, 근데 직접 보면 약간 이렇게 빨갛게 됩니다. 이게 빨갛게, 원래 분홍색인데 색깔이 약간 빨갛게 되고 만졌을 때 끝이 약간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잇몸이. 좀 딱딱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 말캉말캉, 약간 말랑말랑. 말랑말랑해져요? 네. 그리고 이런 치은염은 대부분 치석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치석이 없다면 몸이 피곤하거나 뭐 잠을 좀 못 잤다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 몸의 면역력이 좀 떨어진 경우에 즉 이게 전신적인 피로감이 오면 이렇게 약간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일시적으로 네. 너무 피곤했을 때 네네. 잇몸이 약간 붓고 뭐 네. 탄력도 떨어지고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그런 경우는 시간이 지나고 피로감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잇몸 색이 이제 변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네. 어떻게 색깔이 뭐 빨갛게 되고 네, 건강한 잇몸은 이제 밝은 분홍색인데요. 밝은 분홍색. 네,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혈관을 통해서 모이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색깔이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예. 색깔이 변했다. 그럼 네. 이미 잇몸의 문제가 좀 많이 진척이 된 건가요? 색깔 변할 정도면? 잇몸색만으로 병을 진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피곤해서 일시적으로 색이 좀 그렇게 빨갛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치은염일 경우에는 치석 제거만 해도 잇몸색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아하, 예. 분홍색으로. 하지만 그 잇몸 아래에 있는 잇몸 뼈가 녹아서 치주염이 생긴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잇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색으로만 판단할 건 아니고 방사선 사진을 꼭 찍어서 잇몸 뼈의 높이를 같이 보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네. 치은염과 치주염. 예. 네. 치은염은 이제 잇몸에만 좀 문제가 생긴 거고 네네. 살에만. 네. 치주염은 그 아래 뼈까지 네. 문제가 된다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 차이를 좀 알고 있어야겠네요. 네. 그러면 치은염이 더 심해지면 치주염으로 이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하, 이해했습니다. 예. 치아 사이가 좀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 많으세요. 나이가 들면 이제 무가 흙에 박혀 있는 것처럼 이 치아가 잇몸뼈에 무처럼 박혀 있습니다. 단단하게. 그래서 잇몸뼈가 건강하면 치아를 꽉 잡아줘서 치아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잇몸뼈가 조금씩 내려가게 되면 치아를 잡아주는 힘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치아가 흔들리게 되고 정상 위치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돼서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약간 벌어지는 느낌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치아들이 약간 벌어지면서 특히 앞니가 앞으로 이게 뻗친다고 표현을 하세요. 예, 벌어지면서 약간 앞으로 돌출이 된다고 많이 하시거든요. 예. 네. 그것도 다 이제 잇몸 뼈에 문제가 생기면서. 네, 잇몸 뼈의 높이랄지. 네. 예. 구취, 입냄새가 날 수도 있죠. 네네. 어떤 냄새가 납니까? 이게 치주염이 진행되면 구취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1차적으로 잇몸이 치아 사이에 전체가 다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끝이 약간 고울이 있습니다. 약간 떨어져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치주낭 또는 치주 포켓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치주염이 생기면 이게 깊이가 점점 깊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뼈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위에 음식물이 한번 들어가면 환자분이 못 빼세요. 네. 수직으로 있기 때문에 칫솔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아하, 예. 그 부분에 음식물이 찌꺼기가 쌓이게 되고 부패가 되고 그래서 아하. 냄새가 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치실을 넣었다 빼서 냄새를 맡아보면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예. 보통 네. 이제 구취하면 충치로 생각하거든요. 예. 네, 충치도 있을 수 있지만 예. 잇몸에서 나는 냄새가 많습니다. 냄새, 잇몸에서 나는 음식물. 구취. 네. 예. 그 치아가 좀 흔들리는 듯한 느낌, 또 음식을 씹을 때만 통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네. 예. 그게 이제 실제로 흔들리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흔들리는 건 아닌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건가요? 아, 실제로 흔들립니다. 실제로 흔들려요. 네네. 어허, 예. 그래서 뭐 특정 치아 하나가 일시적으로 씹을 때 아프거나 흔들리면 그건 이제 뿌리 쪽에 염증이 생겨서 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예. 전체적으로 많은 치아가 그렇다는 거는 잇몸병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좌우로 치아가 흔들리게 되고요. 치주염이 더 진행되면 약간 위아래로도 치아가 약간 출렁거리는 느낌이 약간 이렇게 있습니다. 들어갔다 빠졌다는 느낌. 예. 그래서 이럴 때 환자분들은 이제 흔들리는 느낌도 있고 약간 질긴 음식 드시면 시큰하다고도 표현하시죠. 예. 네. 실제로 그러다가 이가 빠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 정도는 엄청 많이 진행된 경우. 많이 심한 경우고. 네, 그 전에 치과 오십니다. 아, 예, 고통을 그 참 힘드시니까. 예. 예. 잇몸이 많이 붓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초기에 빨리 대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치은염일 경우는 예. 치석만 제거해도 원래 상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잇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그 1년에 한 번, 또 잇몸병이 있는 분들은 저는 잇몸뼈 높이에 따라 다른데요. 3개월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치석이 있으면 제거해드리고 또 올바른 이솔질 방법을 하고 계신지 제가 체크도 해드리고요. 예. 네. 처음에는 하시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잘 안 하세요, 환자분들이. 처음 마음이 끝까지. 처음에는 이제 열심히 하시는 척 하다가 네. 예, 또 시간이 지나면 예. 조금 느슨해지고. 그러니까요. 그럼 네. 매번 그걸 또 봐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예. 어허. 그 치은염 제거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스케일링 얘기하는 겁니까? 네. 스케일링만으로도 이제 치석만 제거해줘도 좋아지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치주염까지 간 경우에는 스케일링만으로는 안 되고 회복되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 직접 마취를 좀 해서 그 깊은 곳까지 기구를 넣어서 염증이나 깊은 곳에 있는 치석까지 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예. 엄청 힘들어하세요, 환자분들이. 예. 그 치주염까지 진행되면 좀 상황이 복잡해지는 거네요. 마취도 해야 되고. 예. 많이 그럼 무서워하시고. 그 염증을 제거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 염증을 일일이 기구를 넣어서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예, 청소도 하고 또 세균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서식처가 되는 그런 치석 제거하고 염증 조직도 제거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하게 제거해서 그 부분을 깨끗하게 해드린 거죠. 잇몸의 염증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네. 네, 저희가 치과의사가 쓰는 그 기구를 저희가 프로브라고 하는데요. 예. 이 기구는 이제 눈금이 있습니다. 한 칸이 1mm인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시면 잇몸 주위에 치과의사들이 뭔가를 넣었다 뺐다 하거든요. 이 기구인데요. 보통 정상 잇몸 깊이가 1.5에서 2mm 정도입니다. 예, 그 정도는 음식이 잘 끼지도 않고 정상적인데 만약에 뼈가 녹게 되면 그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죠. 어허. 뼈가 내려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도 측정하고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이지 않는 뼈의 높이, 방사선 사진에서 뼈의 높이도 측정을 하고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잇몸을 평가하고 치주염이 진행됐으면 이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네.
네. 치주염이 많이 진행돼서 그 네. 이를 뽑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저희가 기구를 넣어서 염증을 제거하지만 이제 다 제거하기가 어렵고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흔들리면 전략적으로 인접해 있는 치아들을 위해서 좀 가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리 치과 의사가 치료를 해도 환자분이 본인이 직접 계속 관리를 하실 수 없을 정도로 뼈가 녹았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그 치아를 빼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으면 인접 치아까지, 치아 주위에 있는 뼈까지 안 좋아지거든요. 예. 주변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희생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안 좋은 치아를 빨리 정리를 정리를 해줘야 된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 잇몸 건강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임플란트도 잇몸이 튼튼해야 할 수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뼈 상태가 중요하듯이 치아도 중요하지만 잇몸 뼈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잇몸 뼈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임플란트도 심어서 단단히 고정될 수 있고요.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할 때 이게 성공률이 달라집니다. 예. 그 뼈 높이나 또는 뼈의 질 상태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성공률이. 예. 그나마 잇몸이라도 건강하면 임플란트를 내서 인공치아를 세울 수 있는데 잇몸이 부실하거나 망가지면은 그마저도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잇몸 건강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치과의 김영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닐 세다카의 You Mean Everything to Me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혈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혈관도 노화를 피해갈 순 없을 텐데요.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있는 걸까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의 백현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혈관도 늙는다는 말을 하는데요. 뭐 맞는 얘기겠죠? 사람은 혈관과 함께 늙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이가 들면서 혈관에 변화가 오긴 옵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지거나 탄력성이 떨어지고 또 내피세포의 기능 이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혈관벽이 딱딱하게 굳는다는 의미인 동맥 경화증을 유발하고 혈관에 염증을 진행시키고 혈압도 높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나이와 비례해서 증가하니까 맞는 얘기죠. 그죠? 혈관도 늙는다. 자, 뭐 혈관 하면 뭐 혈액이 흐르는 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만큼 맞습니다. 이제 혈관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온몸을 피가 돌게 하는 통로가 바로 혈관이니까 그게요. 사람 혈관을 일직선으로 연결하면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돈다고 하네요. 엄청나죠? 그러네요. 그리고 몸 구석구석 혈관이 가지 않는 곳이 없으니까 결국은 뭐 온몸의 노화와 직접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 이 모두를 이제 혈관으로 보면 되겠죠. 각각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선 우리가 동맥으로 심장에서 피를 내보낸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결국 그 심장에서 분출해 나오는 혈액을 바로 받는 곳이 동맥이고, 이 동맥이 말초혈관, 말초의 모세혈관과 이어져서 그다음 정맥으로 해서 다시 돌려보내는,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동맥의 중요한 역할은 말초혈관들이 일정하게 흐름을 유지하도록 알아서 압력을 조정해서 잘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건데, 결국 심장에서 동맥으로 분출되는 혈액 압력에 대해서 동맥벽이 알아서 적당한 탄력성과 또 강도를 가지고 조율을 해야 대동맥의 혈압 변동도 너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또 혈압의 파동을 모세혈관에 이제 압력을 가하는 거를 좀 최소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정맥은 동맥과 비슷한 벽 구조를 가지지만 아무래도 혈압 자체가 동맥 압보다 낮기 때문에 벽이 좀 얇습니다. 그 대신에 정맥에는 독특하게 판막 구조를 가져서
혈액이 심장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거꾸로 내려가지 않게. 네. 그리고 두 곳을 이어주는 모세혈관은 우리 몸에 약 100억 개 넘게 존재하는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이곳에서 혈액과 조직 사이에 영양분과 노폐물을 교환하게 되고요. 한 층의 내피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지름은 굉장히 가늘어서 0.2mm 정도 이런 것들이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큰 동맥, 중간 동맥, 또 큰 정맥, 작은 정맥 이렇게 구분해서 불리더라고요. 이 굵기가 모두 다른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동맥이 맨 처음에 나온 건 제일 굵은 거니까 대동맥. 근데 이제 거기서 가지쳐서 나오면서 중간 크기의 동맥, 또 소동맥, 쇠동맥으로 갈라져서 모세혈관까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전달하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동맥의 경우는 심장에서 박출되는 혈액이 통하는 길이니까 아무래도 높은 혈압을 받기 위해서 동맥벽이 정맥벽보다 좀 더 두껍고 굵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중간 동맥의 경우는 제일 큰 동맥에서 연결됐을 때 이게 두 가지 기능을 가져요. 하나는 직접 관의 역할, 그러니까 혈액 운반하는 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맥압의 파동, 그러니까 압력의 파동을 완충하는 역할을 가진다. 그러니까 쿠션 역할을 한다. 그런 역할을 하는 두 가지 기능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혈관을 통해서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고 거꾸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는 수거를 해서 작은 정맥을 거쳐서 큰 정맥으로 이동하면서 이런 노폐물들을 심장으로 모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네. 뭐 집안에도 뭐 수도관이나 보일러관이 관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뭐 고장 날 수도 있는 거고 또 교체도 해야 하는데 이 사람 몸은 뭐 수십 년간 평생 뭐 많게는 100년 이상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만큼 관리를 잘해야겠습니다. 예. 우리 우스개처럼 하는 말 있잖아요. 예. 자동차도 저 몇십 년 쓰면은 그거 폐차할까 말까 하는데 우린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80년, 100년씩 쓰니까 예. 대단한 겁니다. 예, 그만큼 또 관리를 더 잘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그렇죠. 하죠. 예. 그 혈관이나 흐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이제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으로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혈관이라는 게 전신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잖아요. 예. 잘 아는 것처럼. 근데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피가 잘 안 돌게 되면, 즉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면 허혈, 피가 부족해서 뭐 썩어버린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가 심장과 뇌잖아요. 예. 그래서 심장 혈관의 내벽이 좁아지면, 즉 관상동맥의 내벽이 좁아지면 심장병이 생겨서 심근경색증, 협심증 생길 거고요. 뇌동맥의 혈관 내벽이 좁아지면 뇌혈관 질환, 그러니까 뭐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 같은 그런 것들을 유발할 위험도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죠. 네. 이제 심장과 뇌는 뭐 생명과 직결되고 뭐 조금만 쉬더라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뭐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큰일 날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렇죠.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혈관 건강이 중요한 이유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다면요. 예. 다시 한번 또 강조해드린다면 예.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피가 돌아가는 길목 자체가 원활하지 않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피돌기가 장애가 생기니까 피가 부족해지는 증상, 또 피가 부족해지면은 그곳의 조직은 괴사, 썩어버릴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게 말초혈관도 문제고 다른 장기의 모든 게 문제가 되지만은 우리가 생명과 직결되는 기관 제일 큰 것 두 가지 꼽으라 그러면 심장과 뇌겠죠. 네. 그래서 심장의 경우 심근경색증, 협심증으로 쓰러지는 경우 많을 거고요. 뇌혈관의 경우 우리 유명한 뇌졸중으로 그대로 쓰러져서 뭐 하반신 혹은 뭐 반신불수가 된다든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 뿐만 아니라 말초혈관에 순환장애가 생기면 특히 당뇨의 경우 생기는 당뇨발 같은 경우에 바로 말초혈관이 원활하지 않아서 썩어버리고 발 잘라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혈관 건강과 직결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다른 합병증으로 이어지고 치명적인 결과로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은 많은 거죠. 그러니까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 인자를 꼽아봐라. 그런다면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당뇨병,
예. 그 자체도 혈관 문제를 유발을 하고요. 고혈당이 유지가 되면은 혈관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 외에 고혈압도 역시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고요. 이상 지질혈증, 즉 피 속에 기름기가 너무 많을 경우에 역시 혈관 건강에 지장을 줍니다. 그것 외에 생활 습관과 연관되어서 술을 많이 마시거나 담배를 태시거나 그다음에 고지방 식이 섭취가 과다하거나 염류를 너무 많이 섭취한다거나 짜게 드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혈관 내에 플라크를 형성해서 혈류를 방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유전적 소인 또는 남녀 성에 따른 차이 그리고 노화 등도 역시나 위험인자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요인 중에서 가장 큰 걸 꼽으라면 역시 또 생활 습관, 식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위험인자의 대부분이 사실은 일상생활 습관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역시나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자입니다. 예. 뭐 혈압이라든가 콜레스테롤 수치 이걸 정상 범위로 지켜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 어떤 식습관을 생활화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과도한 혈액 내에 지방 성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과도하게 포화지방을 섭취하는 것은 좀 피하셔야겠죠. 그리고 이것의 원인 중에 하나 우리가 보통 이런 신장질환, 뇌혈관 질환 많이 생기는 이유를 소위 서구화된 식습관이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 피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두 번째는 지나치게 고열량 음식을 섭취하거나 과식하거나 폭식하는 게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정제된 당을 많이 먹는 것은 더더구나 문제가 커집니다. 세 번째는 가공식품을 많이 드시는 걸 역시 피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는 트랜스지방, 이거는 포화지방보다도 더 나쁘다고 하잖아요. 트랜스지방이 많이 들어있고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고 또 소금도 과다하게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아서 가공식품을 많이 드시는 것 역시 피하셔야 될 거고요. 네 번째는 항산화 성분이 많은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싱겁게 드시는 것이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여섯 번째는 물을 좀 충분히 마셔주셔야 된다. 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다 금주, 금연 강조해 주셨고요. 운동과 수면, 이 전반적인 생활 습관도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를 꼽히고 있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겠죠. 그러면서 혈관 내에 붙어있는 콜레스테롤도 당연히 소모시키면서 감소시키는데 실제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운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심장질환의 발병률이 무려 2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면 심장질환, 각종 혈관질환 관련 사망 위험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는 건 우리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연, 우리 당연한 얘기고, 특히 금연하고 나서요, 내가 지금 금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러지만, 불과 12시간 정도만 지나도, 담배를 끊고요, 네. 혈압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혈액 속에 산소가 증가한다고 하고요, 2주에서 3개월만 지나도 혈액순환 자체가 엄청나게 호전된다고 하니까, 지금 이 시점, 금연하는 거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 외에, 충분한 수면과 수면 시간 중요해서요. 충분한 수면 시간 유지하면서 특히나 성장 호르몬이 에너지 저장과 근력 형성, 신진대사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한밤중에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제일 많이 나오고 왜 애들도 잠을 많이 자야 키가 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면을 취할 때 바로 이 한밤중을 포함해서 밤 10시부터 2시 정도를 포함해서 수면을 취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수면을 취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잠이 보약이라는 말도 있는데 혈관 건강에 있어서도 잠이 중요하겠습니다. 혈압에 대한 얘기도 많지요. 정상 범위에 있긴 한데 나이가 들면서 혈압 수치 더 잘 조절해야 되고 더 낮춰야 한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고혈압이 혈관이 노화되는데 그 자체가 원인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예. 거꾸로
혈관이 노화되면 또 혈압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호 악화 요인이 된다고나 할까요? 네. 그래서 고혈압 환자에서 혈관 노화가 심하게 동반될수록 고혈압이 걸렸을 때 왜 그 장기가 손상될 때 그 표적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심장에서 특히 좌심실이 커지고요. 그리고 심장이 이완되는 기능과 수축되는 기능 장애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심부전 증상, 즉 조금만 움직여도 숨차는 심부전 증상이 쉽게 나타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높더라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싶다면 혈압이 너무 높은 경우에 적절하게 혈압 조절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혈압도 그렇고요. 콜레스테롤 관리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노년으로 갈수록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탄수화물 섭취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뭐 밥심으로 산다는 말도 하고 그러면서 밥도 많이 드시고 또 떡, 국수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특히 연세 높으신 분들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습관 자체가 사실은 주로 탄수화물 위주의 섭취를 하기는 하십니다. 예. 근데 이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적정 섭취 비율이 총 에너지의 반이 좀 넘는 한 60% 정도, 55에서 65% 정도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먹는 것도 문제인데 더해서 여기에 또 왜 그 복합 탄수화물이 아닌 정제된 당으로 섭취를 했을 때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달콤한 것들, 설탕, 사탕, 초콜릿, 케이크, 가당 음료, 꿀, 시럽 이런 것들이 주가 돼버리면 실제로 과다 섭취로 인해서 혈액 내에서 중성지방도 올라가고요. 고지혈증에 이어서 동맥경화, 뇌졸중 같은 혈관병 질환이 훨씬 더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과다하게 다른 영양소에 비해서 단백질이나 지방에 비해서 탄수화물만 섭취하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지만 특히나 복합 탄수화물이 아닌 정제된 당을 위주로 섭취하는 것만은 정말 신경 쓰고 줄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르신들 입맛 없다고 밥을 물에 말아서 또 많이 드시잖아요. 또 영양가도 많이 떨어지고 반찬도 뭐 한두 가지 넣고 드시는데 그런 것들도 좀 잘 챙겨 드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예. 골고루 드셔야 된다. 맞습니다. 예. 또 이 육식 있잖아요. 예. 고기를 좀 멀리 하라는 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드셔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포화지방산이 많은 기름기만 있는 삼겹살을 하루에 한 근을 드시는가, 스테이크를 하루에 한 근씩 드신다면 그거는 예. 말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영양조사를 해보면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서구화된 식품, 베이컨, 소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먹거나 아니면은, 동물성이 아니더라도 왜 팜유나 코코넛유 같은 게 식물성이지만 역시 포화지방이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트랜스 지방산이 많은 과자 튀김류 같은 건 당연히 피해야 되고 고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질 좋은 고기로 적절하게 소량씩 매 끼니마다 꼭 잡숴주시는 게 건강에 필수다. 그래야 근육도 유지하고 몸이 유지가 된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나누어서 그렇죠. 질 좋은 부분으로 네.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이제 식용유보다는 들기름, 올리브유, 참기름 이런 걸 사용하는 게 더 좋다는 말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가 좋은 기름의 대표 아닙니까? 네. 들기름의 경우는 오메가3 지방산이 왜 요새 몸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게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바로 들기름이고요. 올리브유는 오메가3보다는 소위 말해서 올레익산이라고 그것도 역시 굉장히 몸에 좋은 기름이라고 지중해식 식단에 제일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름이 되겠고요. 참기름 역시도 건강에 좋은 그런 기름인데 다만 요 세 가지 기름이 건강에 좋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식용유인 포도씨유나 카놀라유보다 소위 말해서 발연점이 낮아요. 그러니까 먼저 연기처럼 나온다는 얘기죠. 타버린다는 얘기인데. 예, 맞아요. 그렇게 될 때는 이게 타버리면 이 기름들이 발암물질 생성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튀김이나 고온으로 조리할 때는 식용유를 쓰시고요. 이런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는
가벼운 조리용이나 무침을 사용할 때 좋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들기름의 경우는 오메가3가 많아서 정말 좋은 건데 산패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보관할 때도 꼭 빛을 차단하고 냉장 보관하는 게 좋은데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저도 쉽지는 않은데요. 가급적이면 들기름 짜갖고 한 달 이내에 드시라 그러는데 이거 쉬운 노릇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좀 작은 용량으로 사셔서 빨리빨리 소모하시는 게 좋고요. 예. 상태된 건 건강에 안 좋은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빨리 드시라. 그리고 너무 고온에 조리하는 데는 이 기름들을 쓰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뭐 나물 무칠 때나 뭐 샐러드용으로 뭐 주로 쓰시는 게 좋고요. 예. 네네. 아,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한번 이 포장을 뜯은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두고 오래 먹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가급적 빨리 드시고 많이 사지 마시고 조금씩 사서 드시는 게 좋겠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수면 문제,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깊이 잠을 못 드시잖아요. 예. 네. 수면의 질이 떨어질수록 고혈압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예. 수면이 부족하면 교감 신경 기능이 막 강화가 돼가지고 야간 혈압이 상승되고 심박동도 상승시키거든요. 그리고 체내 염분 저류도 증가시키니까 당연히 고혈압을 초래할 수 있는데 국내 2016년도에 보고한 결과에 의하면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일 경우에 그 넉넉하게 잔 사람에 비해서 2배 이상 고혈압이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주무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잠을 못 자면 고혈압 발생과 관계 있다. 그거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네. 뭐 스트레스도 좀 내려놓으시고 잠을 잘 잘 수 있는 또 분위기도 만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운동이 심장의 순환 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일 텐데요. 근데 또 어르신들은 이 자기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잘 골라서 하셔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게 참 제가 이제 일반적인 분들한테 항상 쉽게 말씀드릴 때는 한 주일에 150분 정도를 중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일단 하시라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일주일에 150분에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뭐냐? 하루에 30분씩 닷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 하시라. 꾸준히 하시라는 뜻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라는 거는 강도가 어느 정도냐면 땀이 약간 촉촉하게 나고 살짝 숨가쁜 정도, 그 정도로 30분간 뭐 빨리 걷기라든지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운동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한다면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의 근력 운동을 하시라 그러는데 다 어렵게 생각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또 체력이 떨어지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쉬운 거 정말 운동 안 하는 분한테 그리고 능력 떨어진 분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소위 말해서 스트레칭이라도 좀 하시라. 그래서 옆구리 늘리는 거 그러니까 앉아있건 서있건 왜 옆구리 팔 들어서 늘려주는 거 좌우로 그다음에 가슴 펴주는 거 등을 펴주는 거 그다음에 배를 늘려주는 거 이 무슨 코브라 자세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스트레칭을 하루에 다만 5분 내지 10분이라도 아침 저녁 2번 하고 그리고 걷기를 좀 하는데 걷기도 내가 20-30분 나가 걸을 시간 없다 힘들다 하기 싫다 그러면 하루 종일 앉아있거나 그런 분들이 매 시간 잠깐 일어나서 제자리에서 한 4-5분 걷기를 하기만 해도 그것도 일단은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정도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예. 이렇게 좀 권고드립니다. 네. 그 트레이닝 강사님께서 하는 얘기가 있죠. 뭐라도 하라고. 예. 그런 그렇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네. 아, 살이 쪄도 문제인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면서 또 살이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적정한 체중을 잘 유지하는 것도 혈관 건강에 도움 되겠죠. 그렇죠. 근육량이 감소하면 신체 기능이 떨어져서 운동량 자체가 또 줄어들고 운동량이 주니까 근육량 근력이 더 감소하게 되고 이거 악순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다시 암, 당뇨병, 고혈압,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몸에 염증이 증가되면 근육 단백질이 또 안 만들어지니까 또 근감소증이 악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건강에 악순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서 운동을 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필수입니다. 네. 그래서 활동량이 줄지 않도록 한다. 이거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혈관 건강에 도움되는 약보다도 이런 평소에 생활 습관들 잘 지키는 게 어떻게 보면 혈관 건강 유지하는 데 더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의 백현욱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썰물에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